내가 빚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아요. 어차피 집 내놓으면 갈 데도 없잖아요. 함께 일하는 주방장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한 말입니다.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였어요. 20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망하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남편은 다 자기 잘못이라며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20년 만에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래도 빚은 모두 갚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한 달 후, 남편의 절친인 민식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식 씨는 차용증을 내밀며 남편이 3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딸 결혼식에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빌린 돈이라고 했어요. 민식 씨도 사정이 있다며 1년 안에 꼭 돌려달라고 했고, 저도 죄송하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낡은 빌라 보증금 8천만 원이 전부였죠.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낡은 빌라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함께 일하는 주방장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방장님은 집을 팔면 갈 데가 있냐면서 돈을 대신 갚아줄 테니 함께 살자고 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이 다 되어가고 매일같이 민식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채권 추심원이라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식 씨가 빌려준 5천만 원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겼다면서 돈을 안 갚으면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며 매일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 주방장님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같이 살다가 집이 나가면 돈을 갚고 나올 생각이었죠. 2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박미숙입니다. 지난해 남편이 갑작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서는 과로사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대 때 남편은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그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돈도 꽤 벌어서 집도 사고 가족들도 살았었죠. 그때가 우리 집 전성기였어요. 그쯤에 대기업에서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공장이 더 커질 거라면서 밤새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 설비를 늘렸어요. 직원도 더 뽑았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면서요. 그 사건으로 공장이 망하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공장은 물론이고 집까지 다 팔았는데 그래도 빚이 남았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전화도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겨우 빌라 전세금을 구해서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남편은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때부터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했습니다. 새벽 2시, 4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잠은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불쌍한 남편을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일한 지 3개월 만에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했죠. 그 이후로 저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결국 남편 혼자서 빚과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힘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전에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고생했다며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일 좀 쉬엄쉬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벌어서 작은 집이라도 사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20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과로사였어요. 이게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남편이 이 고생을 안 해도 됐고 이렇게 허망하게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3일 내내 울어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의 절친인 민식 씨는 3일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밤새 저랑 같이 있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죠.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지만 당장 남은 돈이 통장에 몇백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는 2~3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일을 알아봐야 했어요. 근데 아픈 허리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집안일만 조금 무리하게 해도 허리가 아팠거든요. 이 허리로 어떻게 일을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허리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어요.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일단 파트타임으로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해보면서 허리가 버티면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동네 고급 중식집에서 저녁 설거지랑 주방 보조 일을 구하게 됐어요. 하루에 4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적었지만 이 정도면 허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이 됐어요. 중식집에 도착하니까 주방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커다란 냄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불 위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설거지와 주방 보조를 맡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주방장이 성격이 괴팍했어요. 일을 시킬 때도 화를 내면서 시켰습니다. 접시 좀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뭘 그렇게 느리냐고 쏘아붙였어요. 사람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깐 기대 섰는데 주방장이 저를 보더니 대뜸 소리쳤어요.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해요? 아프면 당장 그만둬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저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어요. 지금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주방장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면서 말을 저렇게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버티나 싶었어요.
그렇게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집에 오자마자 허리 마사지기를 켜고 누웠어요. 4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누워있으면 조금 나아지는데 다음 날 출근하면 또 아팠습니다. 이 허리로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절대 무리였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근데 더 오래 일하면 허리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남편이 죽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남편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 옷을 보면 울었고 남편이 쓰던 물건을 보면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식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례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민식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식 씨가 집에 찾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얘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는 안부도 물었어요. 민식 씨는 계속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민식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종석이 죽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재수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민식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식 씨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민식 씨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빚은 다 갚았다고 했거든요. 2년 전에 20년 묵은 빚을 다 갚았다고 남편이 그랬어요. 근데 또 빚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빌린 거예요? 민식 씨가 차용증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 딸 진이 결혼할 때 남편이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3년 전에 딸이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 비용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줬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민식 씨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민식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도 종석이 그렇게 되고 사정 어려운 거 아는데 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요. 저는 당연히 드려야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이니까요. 갚는 게 당연했어요. 언제까지 드리면 되냐고 물었더니 1년 안에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면서 1년 안에 꼭 드리겠다고 했어요. 민식 씨는 고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식 씨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천만 원이라니 지금도 힘든데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죠? 그것도 1년 안에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 사는 낡은 빌라 전세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갚으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3천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돈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중식집에 출근했어요. 몸은 출근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5천만 원 생각이 났고 접시를 나르면서도 5천만 원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갚지? 1년 안에 어떻게 갚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죠. 그때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접시 빨리 가져오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 접시 얼마짜린지 알아요?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장은 계속 소리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일할 생각이 없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죠. 다른 직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어요. 깨진 접시를 치우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웠거든요. 한참을 울다가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설거지도 빨라졌고 주방 보조 일도 손에 익었습니다. 주방장 잔소리에도 적응했어요. 소리 질러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천만 원 걱정이 커졌습니다. 3개월 일을 해보니까 4시간보다 더 일하면 허리가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4시간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5천만 원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안에 갚으려면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모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버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됐죠.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는데 중식집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모았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사장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기록을 세웠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 회식할게요. 회식이라는 말에 다들 신났어요. 회를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더 신났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남편 죽고 나서 제대로 된 밥 한 번 못 먹었거든요. 근처 횟집으로 갔습니다. 하나 둘씩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빈자리를 찾아서 앉으려는데 자리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장 옆자리였어요. 다들 주방장 옆자리에 앉기 싫어해서 비워둔 거였습니다. 저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방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장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어요. 회식이 시작됐습니다. 회가 나오고 소주가 나왔어요. 저도 오랜만에 회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회식 중간에 사장님이 봉투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수고했다면서 한 명씩 봉투를 줬어요. 보너스였습니다. 다들 신나서 와 하고 소리쳤어요. 분위기가 확 올라가서 왁자지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신났지만 저는 혼자 표정이 안 좋았어요.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요. 저는 말없이 혼자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주방장이 말을 걸었어요. 미숙 씨는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일을 해요? 저는 왜 갑자기 시비를 거나 싶었습니다.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죠라고요. 주방장이 또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고 미숙 씨가 일해요? 저는 그건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회식까지 와서 시비 거는 주방장이 싫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술만 마셨어요. 그렇게 회식이 계속됐는데 주방장이 자꾸 똑같은 말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데 미숙 씨가 일하냐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 물었어요. 저는 짜증이 확 났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어요. 그냥 대답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됐죠? 주방장이 멈칫했어요. 아 하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어쩐지 하면서 술을 한 잔 들이켰어요. 저는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쩐지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났지만 더 말하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이 별로였어요. 괜히 남편 죽었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또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출근해서 설거지하고 주방 보조 일하고 퇴근하고요. 근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회식 이후로 주방장이 소리치거나 무시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만 하면 소리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일을 시켰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물론 제가 3개월 넘게 일하면서 이제 일에 적응해서 그런 것도 같았어요. 어쨌든 주방장이 덜 소리치니까 일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근데 5천만 원 걱정은 여전했어요. 그렇게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점 빚 갚을 날짜가 다가오는 것 같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주방장이 저를 불렀어요. 뭔가 싶어서 갔더니 주방장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술 한잔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한다고 싫다고 말했어요. 주방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도 혼자라면서 그러지 말고 술 한잔 하자고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왜 이래요? 싫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후다닥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진정이 안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혼자 산다고 쉽게 보는 건지 우습게 보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말한 게 후회됐습니다. 괜히 그 말을 해서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싶었어요.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주방장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 팔을 잡으려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부터 다른 일을 찾아봤습니다. 주방장이랑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활비 때문에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그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주방장을 봤는데 어제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뛰었어요. 긴장됐습니다. 근데 주방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를 봤어요. 평소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요.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여기보다 시급이 적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일하지도 못하는데 시급까지 적으면 더 힘들어요. 고민 끝에 그냥 여기 다니기로 했습니다. 주방장이 또 그러면 그때 그만두기로 했어요. 일단은 참고 다니기로 했죠. 며칠 후 쉬는 시간에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창고 앞에 모여 앉아서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아줌마들이 주방장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난번 일을 말했습니다. 주방장이 술 한잔 하자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웃었어요. 자기들도 한 번씩 다 당해봤다면서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줌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장이 사실 조금 모자라.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정상인은 아니라고요. 정신지체 장애인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암튼 정상은 아니라고요.
중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야 주방장의 행동이 조금씩 이해가 갔어요. 그냥 갑자기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는 게 다 그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였어요. 주방장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거였어요. 정상이 아니니까 결혼할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외로워서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한 거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주방장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도 그냥 이해해 줬습니다. 아기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주방장을 이해하고 나니까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주방장이 소리 지르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요. 화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일을 처음 할 때보다 몸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4시간만 일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오면 바로 누워서 마사지기를 켜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이 끝나도 허리가 덜 아팠어요. 몸이 일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일하는 시간을 늘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게 기분 좋게 퇴근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하고 화면을 봤는데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민식 씨였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갚아야 할 돈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5천만 원이요. 벌써 9개월이 지났으니까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돈 얘기겠죠. 언제 주실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결국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이 8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을 갚으면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냥 월세로 살기로 했어요. 지금처럼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에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집을 내놓겠다고요.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민식 씨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식 씨가 안부를 물었어요. 잘 지내시냐고요. 그러더니 민식 씨가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수 씨,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빨리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래도 집을 내놨다고 했어요. 집 나가면 바로 드리겠다고요. 민식 씨가 죄송하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끔 빚 독촉 전화 받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남편은 어떻게 20년을 빚 독촉 전화 받으며 살았을까요? 내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식 씨한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집 나갔냐고요. 저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곧 나갈 거라고요. 근데 오래된 빌라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집이 잘 안 나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미리 보증금을 좀 달라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그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민식 씨,
전화가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민식 씨도 사정이 급하다고 했죠.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안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날도 출근을 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접시를 닦다가 떨어뜨리고 그릇을 나르다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계속 실수를 했어요.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요. 말해봤자 약점으로 잡혀서 제가 없을 때 뒷담 화나 할 테니까요. 속이 답답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잘 사는데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20년 전에 사업이 망했을 때 돈 문제로 다 멀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주방장이 저를 불렀어요. 미숙 씨, 술 한잔 해요. 나도 혼자예요. 예전이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하고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방장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화가 안 났어요. 저는 왜 술 한잔 하자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주방장이 대답했어요. 그냥 술 마시고 싶은데 마실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안타까웠어요. 저랑 같은 처지였거든요. 저도 마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답답해서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그냥 얻어먹자 싶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어요. 가자고요. 그렇게 주방장이랑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랑 안주를 시켰습니다. 술이 나오자마자 주방장이 자기 이야기를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부인이 도망갔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도망갔다고 했죠. 그 후로 계속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중식집에서 일하게 됐는지도 말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전전하다가 여기 사장님이 그나마 잘 대해줘서 여기서 일한다고 했어요. 궁금하지 않았는데 주방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안쓰러웠어요. 저도 남편 공장이 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주방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딱했습니다. 부인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살고 친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떠들던 주방장이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즘 왜 그래요? 계속 실수하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근데 답답한 마음을 혼자 끙끙 앓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주방장이야 식당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소문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공장이 망하고 그 빚 갚느라 고생했다고요. 그 빚을 갚느라 남편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죽었다고 했죠. 근데 빚이 5천만 원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요즘 고민이라고 했어요. 제 말을 듣더니 주방장이 물었어요. 정말 5천만 원이 없어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빚 갚느라 돈 모을 여유가 없었다고요. 주방장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5천만 원 내가 빌려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방장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물었어요. 내 월급 얼만지 알아요? 나 돈 많아요.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빚 내서 빚 갚는 게 뭐가 의미 있냐고요.
어차피 또 빚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집 나가면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주방장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누군가한테 다 말했더니 속이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게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방장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도 해줬잖아요. 좀 이상하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고 민식 씨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2~3번씩 왔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해요? 돈이 없는데요. 집이 나가면 그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민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식 씨 얼굴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재수 씨, 왜 제 전화 안 받아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미안해서 못 받았다고 지금 집을 내놨는데 잘 안 나간다고요. 집이 나가면 바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민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사정이 있어서 급하다면서? 종석이 생각해서 사정을 많이 봐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더 이상 못 봐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정말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미안하다며 알았다고 했어요. 민식 씨가 나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죠. 급해진 저는 직접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집을 빨리 내놓아야 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3군데나 갔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라며 그 집에 전세 8천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가가 다 떨어졌다면서 전세 6천으로 해도 들어갈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전세가를 낮춰서 집을 내놓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전세금 낮추면 저한테 돈을 다 못 돌려준다며 6천만 원만 받고 나갈 거면 그렇게 한다고 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손해를 보라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5천만 원 생각만 하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식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2주 남았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심장이 고장날 것만 같았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팔을 썰며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번에 5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돈이 많다고. 주방장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몰랐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일 퇴근하고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없었냐고 계속 물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어요.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 바로 체했어요. 눈을 감으면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민식 씨 얼굴도 떠올랐어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던 그 문자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민식 씨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됐어요. 법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주방장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제가 먼저 주방장한테 다가갔습니다. 주방장님, 술 한잔 해요. 주방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봤어요. 웬일이냐면서요. 저는 그냥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이 좋다면서 따라왔어요.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술이 나오자마자 주방장이 또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식당이 바쁘다는 이야기, 사장님이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 어제 뭘 먹었다는 이야기요. 저는 건성으로 들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5천만 원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주방장이 드디어 말을 멈췄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장님, 저번에 돈 빌려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 주방장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번에 빌려서 갚는 건 의미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런데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곧 돈이 생기는데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이 물었어요. 어디서 돈이 생기냐고요? 저는 집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집이 나가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요. 주방장이 또 물었어요. 그럼 집 팔면 어디로 가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갈 곳은 없지만 일단 돈부터 갚는 게 우선이라고요. 주방장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한참 후에 주방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말해주겠다고요. 술집을 나오면서 저는 주방장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주방장님, 제발 좀 부탁해요. 정말 급해요. 주방장이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주방장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장을 쳐다봤어요. 근데 주방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일만 시켰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이 바쁜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고 저는 주방장한테 다가갔어요. 주방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요. 그렇게 또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방장이 또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 대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방장은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드디어 주방장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주방장님, 어제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요? 주방장이 한참 뜸을 들였어요. 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빚 갚으면 미숙 씨 갈 데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빌려주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주방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대신 갚아줄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아요. 어차피 집 내놓으면 갈 데도 없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돈 갚아 줄 테니 같이 살자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주방장이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 그냥 빠르게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화가 안 풀렸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돈 빌려달라니까 같이 살자고니 고작 5천만 원에 저를 산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민식 씨한테 사정하고 기간을 늘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서 사정해 보기로 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민식 씨인가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먼저 찾아온 건가 싶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웬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채권 추심원입니다. 저는 뭔 소리냐고 했습니다. 채권 추심원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민식 씨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받았다면서요. 3일 후까지 갚기로 되어 있어 미리 말씀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겠다면서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니요. 바로 민식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식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방금 채권 추심원이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민식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도 돈이 급해서 저한테 받을 5천만 원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겼다고 했어요. 이제 채권 추심업체에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채권 추심업체에 전화를 해서 사정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주고 간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는데 조금만 늦춰줄 수 있을까요? 추심업체 직원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3일 후에도 입금이 안 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법적 절차가 뭐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가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자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요. 말도 안 돼요. 100만 원이요?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법대로 하는 거라며 그냥 갚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가압류라는 말에 경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공장이 망하고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빨간 딱지가 문에 붙어 있었거든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급해진 마음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인데 7천만 원만 주면 나가겠다고 내일까지 부탁한다고 했어요. 근데 집주인은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돈이 없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줄 수 있다고요. 저는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주방장한테도 거절당했고 집주인한테도 거절당했고요. 남은 건 딸밖에 없었어요. 딸한테 빌렸다가
집이 나가면 금방 다시 주면 되니까요. 저는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벨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점심시간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딸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작았어요. 조용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어디냐고 물었어요. 엄마, 나 회사야. 회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회사를 다니는지 몰랐거든요. 진이야, 너 회사 다녀? 딸은 지난달부터 다시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수지는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손녀가 아직 어리거든요. 수지는 어린이집에 보낸다며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도 힘들게 사는 거였습니다. 엄마,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딸한테 차마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딸도 힘든데 엄마가 어떻게 짐이 돼요? 수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일하는지 몰랐네. 빨리 끊고 일해? 딸이 저녁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도 힘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자라도 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주방장은 어제 시를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일하는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채권 추심 업체에서 3일 후에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도 5천만 원 생각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주방장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술 한잔 하자면서요.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장난쳐요? 앞으로 주방장님이랑 술 마실 일 없을 거예요. 주방장이 멈칫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들이 또 서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요. 오늘이 채권 추심일입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정했어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요. 지금 돈을 구하고 있다고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법적 대응과 지연 이자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가압류 절차가 어쩌고 하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채권 추심 직원이 찾아왔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전 심부름 센터처럼 막 소리 지르거나 협박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압박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주방장한테 다시 사정해보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주방장한테 다가갔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요. 주방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좋다고 했어요.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이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빚쟁이가 찾아와요. 돈 빌려주면 정말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주방장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술만 마셨어요.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방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냥 그 빚 내가 갚아줄 테니까 같이 살아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돈을 빌려야 하니까 참았습니다. 주방장님, 왜 자꾸 같이 살자고 해요? 주방장이 대답했어요. 미숙 씨가 좋아요. 첫날 올 때부터 좋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주방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도 팔고 갈 데도 없는데 안쓰러워서 안 된다면서 같이 살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면 답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주방장에게 돈을 빌렸어야 했어요. 말 없이 술을 마시며 한참을 생각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장한테 일단 같이 살자고 하고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합치는 걸 미루다가 집이 나가면 그 돈으로 갚고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주방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생각해봤는데 주방장님 말이 맞아요. 집 팔면 갈 데도 없고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방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냐면서 날뛰며 좋아했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5천만 원을 줄 수 있어요? 빚부터 갚아야 해요.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요. 같이 살 건데 뭘요? 주방장은 그 자라에서 5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빨리 갚겠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집만 나가면 이자까지 해서 바로 갚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채권 추심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한테 돈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입금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원금이랑 이자를 다 보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또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속이 후련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던 그 사람들을 이제 안 봐도 됐습니다. 가압류 걱정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후련한 것도 잠시였어요. 주방장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주방장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잘 해결됐어요? 저는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했어요. 주방장이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물었어요. 그럼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빨리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 일단 집이 정리되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이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빨리 집이 나가서 주방장 돈을 갚고 끝내고 싶었어요. 5천만 원을 갚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도 집이 안 나갔어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방장은 매일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어요. 하루에 2~3번씩 물었습니다. 저는 집이 나가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쉬는 시간에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숙 씨, 혹시 주방장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줌마가 말했어요. 주방장이 미숙 씨랑 같이 살기로 했다던데 아니지? 저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방장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줌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같이 살기로 한 걸 알까 봐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퇴근을 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숙 씨 맞죠? 돌아봤더니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저 성민이 누나인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성민이요. 주방장 이름이 성민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예상이 됐거든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어요. 주방장 누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성민이한테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뭐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민이 말로는 미숙 씨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미숙 씨 빚도 5천만 원 갚아줬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방장님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빌린 거예요. 주방장 누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민이 말로는 결혼하기로 해서 5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말을 못하자 주방장 누나가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 조금 어리숙하다고 결혼하자고 하고 돈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혼인빙자 사기죄라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짜 아니라고요. 주방장 누나가 저를 쏘아봤어요. 그럼 왜 계속 들어간다고 해놓고 2주가 넘게 안 들어와요? 저는 집을 내놨는데 아직 안 나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집이 나가면 들어가려고 했다고요. 주방장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은 천천히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이번 주 안으로 성민이 집에 들어가세요. 이번 주까지 안 들어가시면 제 동생을 속인 걸로 알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방장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주방장 누나를 보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고소할 것 같았거든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돈이라도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모를까 당장 돈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난처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주방장 집에 들어가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됐어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주방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안 들어가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요. 밤새 고민하다 결국 주방장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살다가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두 달만 버티면 된다고요. 그날 주말에 짐을 싸서 주방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장 집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넓었어요. 주방장이 저를 반기면서 말했어요. 잘 왔어요.
앞으로 잘 살아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주방장한테 말했어요. 이제 일을 못 다닐 것 같다고. 같이 일하는 분들 얼굴 보기 그렇다고 했죠. 주방장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요. 첫날 밤이 됐어요. 저는 주방장한테 말했습니다. 아직 같이 자는 게 불편하다고, 따로 자고 싶다고 했죠. 주방장이 알았다면서 옆방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작은 방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랬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만 참자. 집만 나가면 끝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방장이 아침을 차려 놓았어요. 요리사답게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랑 나물이랑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고 주방장은 일을 가야 한다고 출근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집 안을 둘러보면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일 안 해도 되고 빚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주방장이 들어왔어요. 저녁도 먹고 왔다면서요. 따로 저녁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방장은 들어와서 피곤하다면서 씻고 바로 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딱히 불편한 점도 없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방장은 오전에 가게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서 함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퇴근 후에 가끔 술 한잔 같이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면 끝이었습니다. 어제는 생활비 쓰라고 250만 원을 줬어요. 돈을 받으면서도 주방장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같이 산 지 3주가 지나고 주방장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낮에 함께 있는 거라 어색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난번에 봤던 주방장 누나가 들어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누나를 보자 주방장이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누나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이랑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방장 누나가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동생 좀 잘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저는 아니라고 주방장님이 잘해주신다고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빨리 하세요. 저는 뜨끔했어요. 깜빡했다고 해야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또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따로 잔다면서요? 부부인데 따로 자는 게 말이 돼요? 이제 같은 방 써야죠. 저는 제가 원래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했어요. 근데 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각방 쓰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정말 꼼짝없이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같이 자는 건 또 어떻게 하나요? 저녁이 되고 고민을 해봤지만 도저히 같이 못 자겠었어요. 주방장한테 이번 주까지만 작은 방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이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형님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요. 매일 찾아와서 혼인신고 왜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각방을 계속 쓰냐고, 우리 동생이 좋아서 같이 사는 거 맞냐고 다그쳤죠. 저는 결국 형님 등살에 못 이겨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 형님 방문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왜 아직도 각 방을 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동생이랑 잘 지내냐고 체크도 했어요. 같이 산 지 2개월이 지났어요. 형님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주방장이 계속해서 저를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어요.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첫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고요. 주방장이 형님한테 말을 했는지 첫 부부 관계 이후로 더 이상 형님은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빚 5천만 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부부관계도 가졌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장 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낡은 빌라가 나가야 돈을 갚고 나갈 수 있습니다.